올해 한반도를 찾은 첫 태풍 장미는 상륙 2시간 만에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져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한때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충청과 전북 등에 최고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큰 비가 또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호우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2년 만에 물에 잠긴 화개장터에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복구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10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린 강원도 철원에서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비가 이어진 한 주의 첫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흙탕물 밀어닥친 섬진강변 화개장터엔 복구의 손길이 모여들었고 부산에서는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차도로 피신했습니다. 비 예보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특집 KBS 9시 뉴스,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장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많은 비를 몰고 왔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이 태풍이 초고속으로 올라와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일찍 세력이 약해졌네요. 네, 5호 태풍 장미는 어제 새벽 타이안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속 40에서 50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발생 하루 만에 한반도로 접근한 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육지를 지나면서 빠르게 힘을 잃어 상륙 2시간 만에 울산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부근의 다른 저기압이 발달을 방해하면서 세력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 여느 태풍 같은 소용돌이 구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중심의 이 서쪽에만 비구름을 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서쪽에서 발달된 거죠? 원래 태풍은 중심의 동쪽이 위험 반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태풍 이동 경로의 서쪽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이나 가야산 같은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보성 등 전남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특히 태풍 중심과 거리가 먼 경기도 양주에는 한때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태풍 중심 부근과 동쪽 지역은 비가 적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태풍이 머금은 수증기는 부근의 저기압 때문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한반도 북서쪽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난 뒤에야 비구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은 저녁까지 비를 뿌리다 지금은 대부분 동해로 물러갔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경남 비 피해 상황 알아보죠. 이 경남 지리산 부근엔 오늘 밤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합천댐은 1초에 2,7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비상 방류했는데요. 이미 피해가 큰 이 하류 지역 주민들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지금 카메라에도 빗방울이 많이 튄 것 같은데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이곳 경남 합천댐 일대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린 빗물이 차 있는 댐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거창등 댐 상류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자 합천댐은 초당 방류량을 2,700톤까지 늘렸습니다. 평소 방류량인 20톤 안팎과 비교하면 130배가 넘는 양인데요. 합천댐이 방류하면 이 물이 환강을 통해 낙동강 물과 만나게 되는데 낙동강 수위가 높아 환강물이 낙동강으로 못 빠져나가면 역류에 침수하게 됩니다. 그제 갑작스러운 방류로 합천 청동면과 율곡, 쌍책면 하류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합천댐은 지금도 숨은 5개를 모두 열고 초당 490여 톤의 물을 환강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는 물러갔지만 지리산 부근에는 자정까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합천댐 상류 합천과 거창 지역 비의 양에 따라 댐 방류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특히 합천댐에서 흘러간 물은 8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44km 떨어진 죽고 수위구까지 도착해 낙동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낙동강 경남 구간에는 밀양 산랑진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주댐 등 상류댐들의 방류량이 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합천댐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충북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50에서 150mm, 많게는 200mm가 쏟아질 거란 예보인데요. 일주일 넘게 장맛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복구 작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지금 청주 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은 비가 잠시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낮 한때 장대비가 내렸다가 오늘 밤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일 새벽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충북에는 내일 아침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달 들어 날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지난 주말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금강 하류 지역인 영동과 옥천군은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시 대피했던 이재민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필요한 게 일손인데 할 일은 많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마을 시민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골엔 노인들만 사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지.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네, 아무래도 복구 작업은 비가 그쳐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긴급 대피했던 충북 영동과 옥천군 주민 59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데요. 충청북도는 침수 피해로 충북 남부 지역 사유시설 70여 곳과 농경지 18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공공시설 복구율은 80%를 넘겼지만 여전히 도로 두 곳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충북에는 50에서 150mm,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선 1,3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충북도는 현재까지 인력 3만 4천여 명과 장비 6천여 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충주와 제천, 음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피해액이 가장 큰 단양이 제외돼 단양과 진천에 대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1시간에 90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죠. 이유민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뒤를 보시다시피 역사 바닥이 이렇게 온통 젖어 있고 역사 관계자들이 바닥에 고인 물을 닦고 있습니다. 양주역에 있는 남방동에는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역사 안까지 물이 들어찼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당시 양주역 상황입니다. 역 안에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 앞 도로도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라서 버스 등 일부 차량 통행이 한때 제한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물이 들어차 급류가 흐르기도 했다는 제보 영상도 들어왔습니다. 도로 위 차량 창문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양주시청은 도로와 상가 등 침수 신고 100여 건을 접수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의 폭우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주시청 인근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서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2시간쯤 전부터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있는 구간은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인데요. 의정부 장암동 중랑천 인도교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곳 경기 북부 일대엔 내일까지 계속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천 근처로는 아예 나오지 마시고 외출 전 도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물에 잠겼던 경남 하동 화개장터엔 오늘도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를 잃은 상인들은 슬퍼할 짬도 없이 물건 하나라도 더 건지겠다면서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진 경남 하동 화개장터. 태풍이 몰고 온 비에도 하늘을 원망할 새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강물을 떠온 식당 상인이 그릇 건조기를 씻습니다. 말려서라도 쓰기 위해서입니다. 네,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개라도 잡아야 되니까. 물건 한 개라도 지금 살려야 되니까. 흙탕물에 빠졌던 병과 캔, 비닐에 쌓였던 신발까지 하나라도 건지려고 모두 양동이에 담아 씻고 있습니다. 진흙이 굳으면 씻기가 더욱 어려워 빗물에라도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복구 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투입된 자원봉사자만 3천여 명. 손을 다친 상인도, 군복을 입은 군인도 진흙에 덮여 수북히 쌓인 쓰레기를 한시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일이 큰일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요? 하지만 생활용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 공급마저 끊겨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침수에 더 이상 쓸모없어진 채 버려진 전 재산과 같은 대형 냉장고와 식탁들.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도 하루라도 일찍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지친 마음을 다시 추스르며 복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전북 남원을 비롯해 임실과 순창 등 섬진강 유역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흙을 다 씻어내기도 전에 또 큰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주민들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 앞마다 잔뜩 쌓여있는 살림살이들, 부서진 가구에 진흙 범벅이 된 가전제품까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흥건한 물기를 닦아내고 물먹은 벽지와 장판도 뜯어내보지만 수마의 흔적을 지워내긴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놀라셔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물 말아서 억지로 이렇게 드셔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쉴 새 없이 쏟아진 집중호우는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고 주민들의 삶터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이미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말할 것도 없다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세상에 이거 뭔 짓인가 몰라.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지 사흘째. 눈만 감으면 허리까지 차오르던 물을 피해 옷까지만 급히 챙겨 대피하던 그날의 새벽이 떠오릅니다. 발만 뚝 떠불면 넘어갈 것 같아서 담을 잡고 갔어요. 그렇게 금방 물이 불어불대요. 나 내 생전에 80살인데 처음이에요. 처음. 폭우에 떠밀린 흙과 모래는 담벼락을 뚫고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흙을 걷어냈지만 불안한 마음에 편히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잤더라면은 우리 두 식구 이거 다 죽을 뻔 알았어요. 흙더미가 이거 약 한 차 이상도 더 뻔했는데. 겨우 물이 빠져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은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생계를 잇던 벌통들은 죄다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내려서 손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정리도 지금 하다만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속이 상하네요. 그래서 수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비 소식에 이재민들은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오늘 또 비를 몰고 온 태풍이 야속하기만 했는데요. 비를 맞으면서도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대피시설에는 혹시 코로나19가 유입될까 방역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곡성군의 한 마을.
이재민들이 쓸만한 세간살이를 건져서 씻느라 분주합니다. 아예 빗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지도구는 집 밖으로 하나둘씩 꺼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안이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끼고. 주민들은 빗속에서도 하루 종일 쉬지 못한 채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마을에는 비에 젖어 쓸 수 없게 된 가지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일손을 멈춘 주민들. 다시 임시 대피시설로 들어가려면 열부터 재야 합니다. 열 줄게요. 아까 36점. 모자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식사하실 때 손 먼저 꼭 씻고 드세요. 식사할 때도 마주 앉지 않고 바닥에 일렬로 앉아 식사합니다. 이재민들이 한데 모여 있는 데다 외지 복구 인력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방역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수재민을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광주 전남의 이재민은 3,500여 명. 임시 대피시설에서 사흘째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싶은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해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수해 지역에서는 먹거리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습하고 눅눅한 환경에서는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이 쉽게 번지는데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또 행주나 조리도구의 위생 상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복구 작업을 할 때는 덥고 답답하더라도 긴팔옷과 장화 또 장갑 같은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쥐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오염된 물에 닿으면 세균성 열성 질환에 걸릴 수 있고 상처에 닿을 경우에 파상풍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염된 물에 피부가 닿았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 고인물이 많아지면서 모기장이나 모기 퇴치제도 꼭 챙기는 게 좋겠고요. 이젠 익숙해진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또 코로나19 방역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피해 복구 상황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10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은 오늘 모처럼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군인들 또 자원봉사자들 도움으로 복구에 나섰는데 워낙 피해가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하루 넘게 흙탕물에 잠겼던 집안은 갈라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며 장롱까지 살림살이도 못 쓰게 됐습니다. 쓸고 닦아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옛날에도 이게 침수됐었어요. 그때 다 했는데 이게 또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되네. 119 보트를 타고 대피했다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온 주민은 집안으로 밀고 들어온 진흙부터 치우려 해보지만 힘에 부칩니다. 지하에가 글쎄 다 망가졌지. 저 하우스에다가 비료도 거기다 쌓아놨잖아. 그나마 빗줄기가 가늘어져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하천 이범담에 물이 2m 이상 차오른 지역입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에 젖어 묵직해진 큰 짐은 군 장병들이 출동해 정리해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옷을 빨아주고 진흙투성이가 된 살림살이를 닦아줍니다. 여기 철원에 수해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집을 팽개치고 일단 도로 나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면서 주택 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살림살이도 마땅치 않은 데다 집안이 젖어 있다 보니 당분간 대피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 침수가 났나 온 마을 쓰레기가 다 저희 뒷마당으로 와 있는 거예요. 특히 물에 잠겼던 농경지는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완전 복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지난 주말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 충남 금산군 일대는 인삼밭 등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 현장에 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범람했던 물이 빠지면서 인삼밭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차양막 내부는 온통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집니다. 제방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3년생 인삼 잎사귀가 흙탕물에 뒤엉켜 있고 땅 아래 심어진 인삼은 썩어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물론 경찰과 금산군 공무원들까지 나서 구슬땀을 흘리지만 드넓은 인삼밭의 피해가 워낙 커서 복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금산 사람들은 이게 생업보다도 주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목숨줄이 여기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삼과 한약재를 저장하는 인근 창고에도 물이 1m 이상 들어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고 밖 도로에는 물에 젖은 인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직도 꺼내지 못한 인삼과 한약이 내부엔 한가득입니다. 값어치로 치면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예, 지금 좀 피멍이 들었는데 그걸 또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저희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힘없이 찢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옆에는 침수된 주택에서 꺼낸 가전제품과 집기류들이 즐비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복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밤사이 또다시 충청 지역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보되자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태풍은 물러갔지만 들으신 것처럼 지긋지긋한 장마 끝이 아닙니다. 밤새 다시 비구름이 발달해서 내일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데요. 다시 기상 전문 기자에게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이 태풍이 약해져서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이제 다시 장마가 걱정이에요. 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미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군산 비흥항의 모습입니다. 항구를 비추는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밤이 되면서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홍성 서해안 고속도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도로가 온통 젖어 있고 강한 빗줄기로 인해 빗방울이 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충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보면요. 태풍이 몰고 왔던 비구름은 이미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갔는데요. 저녁 8시 무렵부터 서해안 곳곳에서 다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서해상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서해상의 비구름 언제부터 영향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까요? 네, 기상청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약해지지만 전북 지역의 비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 모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상 선진국들의 모델조차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예보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넓은 지역에 50에서 최대 200mm의 폭넓은 강수량 예보를 내놨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비를 했다가 허탕치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재난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날 비가 잠시 잦아든 사이 곳곳에서 복구와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KBS 헬기에서 촬영한 복구 현장 모습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나무들. 거센 물살이 훑고 가면서 모두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쓸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나무에 걸쳐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도 유속이 느려지면서 쓰레기 더미가 긴 띠를 이뤘습니다. 모처럼 비가 그쳐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선 배들. 한 곳에 밀고 집게로 주워 담기를 반복합니다. 팔당댐의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문을 완전히 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하천 인근으로 흘러넘친 흙탕물로 온통 황토빛입니다. 굴착기가 토사 정리에 한창인 이곳은 지난주 저수지둑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무언가 핥히고 간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띄고 흙으로 뒤덮인 도로 위에는 미처 옮기지 못했던 차 한 대가 당시의 급박함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폭우로 한 명이 숨진 양계장은 아직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주택은
더 무너지지 않게 굴착기로만 받쳐놨습니다. 인삼밭 차광막은 군데군데 찢어졌고 지지대는 모두 기둥채 뽑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해 복구와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오후부터 태풍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열흘째 이어진 호우로 현재까지 4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8일째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난달에 중국의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릴 때만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우리의 피해도 너무 커졌습니다. 먼저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 피해 상황 종합해 주시죠. 네, 인명 피해가 여느 해보다 큽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사망자는 31명, 실종자 11명, 부상자 8명입니다. 다행히 어제 이후로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순환사고로 분류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관련해서는 실종자 1명이 오늘 숨진 채로 발견돼 전체 사망자가 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재민은 4천여 세대에 6,900여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남부 지역의 피해가 속속 집계되면서 주택 피해 건수는 오늘만 1,000여 채가 더 늘어 모두 5천여 채가 됐습니다. 축사나 창고도 2천여 동이 파손됐고 크고 작은 산사태도 700건이 넘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큽니다. 현재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2만 6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습니다.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되면서 응급복구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피해 시설 2만여 건 가운데 현재까지 응급복구가 완료된 시설은 5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우선 많은 비가 예보된 저지대나 상습 침수구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날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산 비탈면이나 절개지 근처에 있으면 절대 안 되겠고요.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도 금물입니다. 산림 안에 있을 경우 계곡 근처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고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가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침수나 급류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물이 불어난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공사장 근처와 가로등, 전신주, 또 지하 공간도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도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긴장을 놓아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같은 재난 현장에서 원격 조종 비행체인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면 구조대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선 구호와 수색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하늘을 향해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천식으로 위급한 상황에 닥친 7살 어린이의 아버지입니다. 강이 범람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마을에서 약품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은 드론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호흡기 치료제를 드론에 실어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헬기나 뭐 이런 걸로 와서 일단은 데리고 나갈 줄 알았는데. 드론은 급격히 불어난 금강을 가로질러 이곳 고립된 마을까지 약 1.5km가량을 약을 싣고 날아왔습니다. 제가 마침내 드론을 갖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지 확장제에 그 약을 붙여가지고 폭우로 고립된 강원도 인제의 한 산간 마을에서도 드론이 또 한 번 생명을 구했습니다. 계곡물이 불자 심근경색 환자가 약품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급대원이 드론을 이용해 환자에게 가까스로 약을 전달했습니다. 위험지대에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 현장에서도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사람 100명이 1시간 수색할 구역에서 드론 한 대가 10분 만에 샅샅이 훑어 수색 임무를 마칩니다. 줌 기능과 열화상 기능 등을 활용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까지 지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8일에는 무너진 섬진강 제방 현장을 시청자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재난방송 뉴스특보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첨단 센서와 기능을 갖춘 드론이
앞으로 더 어려운 군안구조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북한도 전 지역에 걸쳐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 북쪽 황해도와 강원도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군대가 동원돼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며 쏟아져 내린 자갈과 진흙을 퍼나릅니다. 주민들은 배수로 주변 풀을 베고 농작물을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북한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백물길을 그었던 폭우에도 끝도 없이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북한도 황해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틀 동안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하천 지역들에서의 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성강과 임진강, 남강 유역에는 계속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폭우로 제방이 붕괴된 황해북도 은파군에는 군대가 투입돼 밤샘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 지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등 유사시 대비 비축 식량인 예비 양곡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까지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전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의 경우 약 7일간 500 내지 700mm의 비가 왔었는데요. 올해 8월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그러나 아직 은파군 이외 지역의 구체적인 비 피해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불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수해 복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건데 4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피해가 계속되자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당대표 선거운동도 중단한 민주당.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꺼내든 건데 예비비 부족이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남은 중앙정부 예비비는 2조 원가량. 그중 절반은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에 써야 해서 실제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건 1조 원 정도란 겁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호남 수해 현장을 찾은 통합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충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은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경 여부가 당장 결정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 예비비와 별개로 지방정부 재난예산이 3조 원가량 남아있는 데다 정확한 수해 규모가 산정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치세비 일부를, 통합당은 30%를 성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통합당이 이번 호우 피해 원인 중에 하나로 4대강과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두 사업이 수해와 관련이 있는 건지 김수영 기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산림청 등을 취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홍수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을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커진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에 대해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을 지천 지류정비에 투입했다면 재난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잇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코드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당은 또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곳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은 12건, 8월 들어서는 835건 가운데 7건이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건수는 미미하다며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강도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서 부동산 관련 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시장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종합대책들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최고의 민생 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방위 대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물량 최대 확보, 그리고 세입자 보호 등 4가지 정책을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돼 국민 불안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보완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정책의 신뢰 회복이 청와대로서는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비서실 참모 6명이 사의를 표명했죠. 이 가운데 절반이 오늘 교체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5명 중 3명이 교체, 새로 내정됐습니다. 공직기강을 다루는 민정수석 자리는 김조원 전 수석대와 같이 이번에도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감사 전문가이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인사 배경입니다. 임기 후반기 정치권과 소통을 이끌 정무수석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환경단체 출신으로 정의당 의원을 지낸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은 시민사회 수석에 발탁됐습니다. 지난 7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회숙 인사수석의 교체 여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란 것이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 이번 인사 마무리와 후임자 인선 때문입니다. 한편 강남 2주택 처분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첫 환자에서 1,000만 명이 되는 데는 6개월이 소요됐지만 1,000만에서 2천만이 되는 데는 43일 걸렸습니다. 이홀 기자입니다.
미국 오토바이 동호인들의 연례 축제에 오토바이 수천 대가 운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People are tired of being at home. You know, this is what this rally started about is freedom. 감염 공포에 둔감해진 시민들. 그러나 코로나 누적 환자 수 세계율이 미국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도 16만 명을 웃돕니다. 조지아, 테네시 등 중남부가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며 매일 5만 명 가까운 확진자 증가세는 언제 꺾일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올해 안에 3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 속에 행정부 비판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ou can't get the federal government to improve the testing because they just want to say how great it is. 전 세계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었고 지금까지 7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1,000만 명까지 6개월이 걸린 반면 다시 1,000만 명이 증가하는 데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던 유럽에서 안도감은 어느새 위기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너지면서 스페인 5,000명, 프랑스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2차 확산 조짐이 뚜렷합니다. 반면 강력한 방역 조치로 100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뉴질랜드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17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확진 사례가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집단 감염이 서울 남대문 시장 상가로까지 번졌고 고양시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해선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김포시 주님의 샘 교회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라 해외 유입 사례를 줄이는 것도 방역망의 중요한 축인데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 신장 자치구와 베트남 다낭, 꽝남 지역을 다녀온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적용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교회 소모임 관련 집합 제한 조치를 해제한 이후에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인인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지역사회에 4차 감염까지 확산된 게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원생이 감염됐고 이어 원생의 가족이 감염된 뒤 가족의 지인까지 감염된 겁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전파는 남대문 시장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교인 중 1명이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시장에서 접촉자 7명이 감염됐습니다. 교회에 감염이 있은 이후에 지금 남대문 케네디 상가 상인으로 전파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교회 교인들 중에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계셔서 이 어린이집으로 또 전파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교회의 전파는 지속돼 왔습니다. 송파 사랑교회 22명, 고양 반석교회 31명, 고양 기쁨 153교회 21명,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 8명 등 80명 넘게 관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종교시설 내에서는 공동 식사나 간식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 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해 주실 것. 한편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생한 게 3건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유입 사례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사례 1건으로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침입할 때 관여하는 돌기 단백질에서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그 돌기 단백질의 입체 구조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게 변했다는 거는 감염성, 전파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변이된 사례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적의 단거리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일명 아이언돔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군이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첨단 군대를 육성하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가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무기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전방 지역에 우리 수도권 공격을 목표로 장사정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아이언돔 도입이 꾸준히 검토됐습니다. 군이 오늘 한국형 아이언돔 독자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30년쯤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KMD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층 방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톤급 경항모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여 대와 상륙 기동 헬기가 탑재될 걸로 보입니다.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발표됐습니다. 2025년 기본 설계에 들어가는데 추진 체계로 원자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첨단 군사 장비를 갖춘 군 육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5년간 300조 7천억 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0조 원인 국방 예산은 2024년부터 60조 원을 넘어섭니다. 병력은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도록 기술 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도 개선됩니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와 제초 작업 같은 비전투 분야는 민간 인력이 투입됩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지난달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정수장의 활성탄 흡착지 탓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깔따구 성충이 정수장에 들어와 알을 낳았고 유충으로 자라 수도관을 통해 가정집까지 흘러 들어간 것인데 결국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은 정수장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정수장에 방충망이 설치됐지만 창문이 열리거나 환풍기가 멈춰 깔따구 성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깔따구가 접근할 수 있게 일부 활성탄 흡착지는 위쪽이 개방됐고 내부의 생물막과 유기물은 유충의 먹이로 이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적 주기도 20일이나 돼 깔따구들이 흡착지에 알을 낳고 유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과도하게 활성탄 역세적 주기가 길어진 것이 아닌가. 또 흡착지 내 활성탄 간 공간과 집수장치의 틈새가 넓어 유충들이 수도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깔따구 유충이 기어다니면서 흡착지의 활성탄 사이로 파고들어 가정집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리 방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붉은 수돗물에 이어 올해 유충까지 발견되면서 부실한 수돗물 관리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